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후보 모두 선거 유세 막바지까지 서로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1억 5천만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대선 투표 상황과 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밤 늦은 시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다. 예. 예. 보니까요. 현지 시간으로 5일 0시부터 투표를 시작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 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딕스빌로치라는 마을인데 여기가 미국 대선 투표의 시작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번 선거가 얼마나 초박빙인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동률로 나왔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전문가들,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조심스럽게 이제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점치는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면서 그 추세를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지 이런 투표 그 성향이라든지 어느 유권자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했느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점심에서 저녁 식사 사이에 내일이네요. 예,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후보가 예상외로 잘한다든지 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 각 주마다 이제 개표하는 그 법이 다 다릅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전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가 전례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우편 투표를 정리하는 데만 나흘 이상 더 개표 작업이 더 걸렸기 때문에 혼란이 왔고 이번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한 경우에 따라서는 약 13일 정도가 지나야지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이번 대선의 승자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 예. 그 딕스빌로치라는 마을이요. 아까 그 동률이 나왔다는 게 공화민주 3대 3이 나온 게 유권자가 6명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6분이 투표해서 한 투개표를 한 14분 만에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3대 3 나왔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저 또 윤곽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지난 2020년에는 투표 후에 나흘이 걸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말 승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 하지만 또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좀 하고 계셨네요. 예, 지금 저도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아마 어제부터는 이제 마음속으로 파악된 후보가 있어요. 그 인사 어. 전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하지만 이제 제가 틀리더라도 네. 마지막 다시 연합뉴스 TV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은 예. 제가 이실직고하고 맞으면 맞은 이유, 틀리면 틀린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투표가 아무래도 동부가 이제 3시간이 서부보다 앞서니까 일찍 끝나고 개표도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예상보다 잘하는가 아니면 트럼프 후보가 예상보다 잘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러스트벨트의 3개 경합주를 다 석권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인데 그러면 딱 538명 선거인의 절대 과반수인 270명은 해리스 후보가 확보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딱 27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나온 거죠.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3주만 석권하게 된다면 해리스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3주는 사실 같이 갑니다. 1980년 이후로 딱 한 번만 빼놓고는 이 3개 주를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다 석권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주라도 어느 후보가 앞선다 그러면은 그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네. 동부니까 또 일찍 그 개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의 개표 현황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 보시면은 그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두 번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입니다. 역시 7개 경합주 중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인데 또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개표가 다른 주에 비해서는 좀 일찍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지금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두 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신다면은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가 흑인 유권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33% 유권자가 흑인 유권자고 네. 민주당에게 유리하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도 22%의 유권자가 흑인 유권자거든요. 예. 민주당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잘 한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흑인 남성 유권자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가 아직 마음을 못 얻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20년 보면은 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러니까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약 11% 정도 덜 받고 있습니다. 예.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특히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많이 실망한 것은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는데 지난 4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받은 계층이 흑인 남성 유권자층입니다. 그래서 뭐 이데올로기, 인종 이런 거가 이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트럼프 후보에게 이제 지지한다. 그래서 1964년 대선 이후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는 이번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죠. 라틴계 유권자가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것과 흑인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이탈하는 걸 합치면은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구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주목하시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럼 민주당 후보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라틴계와 흑인 유권자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약 11%가 이번에 빠지고 있다면 어디서 메워야 되는데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여성 유권자층. 예. 백인 여성. 특히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지지로 돌아선다면은 예. 그것을 상쇄하고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더빙으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남편 몰래 해리스 찍어라 이런 홍보 문구도 만들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달. 왜냐하면 이제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16년에 백인 여성 그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는데도 당시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트럼프를 2%더 지지했고 네. 지난번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또 한 번 백인 여성 유권자층의 7%가 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한테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상당수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측으로 돌아섰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흑인 유권자와 라틴계 유권자층이 공화당 측에 돌아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은 예.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높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졌을 상황을 가정한다면 또 저 4년 전처럼 불복해서 이게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의회 난입 사태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 시내 주변 워싱턴 DC 주변에도 굉장히 그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불복했을 때 그 불복 가능성도 되게 크잖아요, 지금. 불복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예.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선거 조작의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제 캠페인 때 특히 마지막 선거 마지막 일주를 남기고는 계속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벌써 선거 불복 소송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이제 그 근거를 깔아놓은 셈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가 없는 것이 2020년에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뭐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 인수위원회 협조를 안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를 한번 호되게 미국 사회와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불복 그 소송전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여 명의 전문 변호사들을 이미 파견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예. 또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저녁쯤이면은 한참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는 개표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예. 하지만 며칠 안으로 트럼프 후보는 벌써 펜실베니아 19명의 선거인단도 내가 석권했다. 당연히 내가 승리했다고 주장을 먼저 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펜실베니아는 이제 선거 개표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개표가 어느 주보다도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펜실베니아 주 선거법상에 선거 당일 아침 7시 전에는 그 개표 요원들이 우편 투표의 분류조차도 시작을 못 합니다. 시작이 그냥 늦군요. 보관만 하고 있죠. 분류를 한 다음에 개표를 했는데 분류조차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 투표의 개표도 모든 투표가 종료된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늦고 네. 그래서 이제 개표의 시간이 나흘 이상 걸리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 후보는 이거는 선거 조작의 이제 증거다 이런 식으로 2020년에 제기를 했고 예. 또 이번에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말씀 주신 펜실베니아 주처럼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의 7개 경합주가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전국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데 네. 미국은 이 전국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총 선거인단의 과반이 27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해리스 후보와 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라도 269명씩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그럴 확률도 있죠. 과반수를 어느 후보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269명 동률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예. 이제 알렉산더 토크빌이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책을 쓰면서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은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미국 헌법상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적지만 다 대비를 해놨어요. 예. 만약에 269 대 269 동률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공이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동률이 된다면은 부통령 선출은 상원이 맡고 네. 그래서 다 득표한 부통령 후보 2명 중에 애들 두고 상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상원의원이 100명이니까 그 예. 절대거바스 플러스 원 51명의 득표를 한 사람이 차기 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 선출은 누가 하느냐? 상원이 아니라 하원이 하는 거예요. 예. 교차식으로. 근데 이제 하원은 435명이 예. 있으니까 그럼 그때 절대 과반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435명이 그냥 각각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합니다. 그 예. 주에 소속한 하원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는 이 후보를 선택한다. 최다 득표한 대통령 후보 3명 중에 1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50개 주죠. 네. 그럼 그중에서 어느 주는 공화당이 더 많은 주가 있고 민주당이 더 많은 주가 있잖아요. 예. 지금 분포대를 본다면 공화당이 약간 유리하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많은 주가 26개 주 정도로 파악이 되고 예. 민주당이 많은 주가 22개 주, 나머지는 동률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할 하원의원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선출되는 하원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르네요, 그럼. 하원의원 선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 만약 269 대 260가 됐을 때는 하원의원 선출을 더 많이 한 당이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보는데 만약에 그럼 계속 하원에서도 절대 과반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네. 50개 주인데 25, 20으로 계속 간다면은 이 개표를 언제 선거인단을 하냐면은 12월에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에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네. 12월 16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6일에 그 결과를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되고 결정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25대 20으로 하원에서 계속 된다면은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원에서 절대 과반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이 잠정적이나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J.D. 벤스나 예. 팀 월츠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의 자리를 누릴 수 먼저 할 수 있게끔.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 대선이 굉장히 복잡한데 동률로 가면 더 복잡해져서 하지만 이런 모든 원칙이 다 헌법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그렇군요.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7개 경합주에서 이 세 군데 러스트벨트 세 군데에 보면 이제 해리스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 쪽에 뭐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보면 트럼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 언론에서도 보면 펜실베니아 주가 뭐 승부의 열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수가 일단은 많죠. 19명이 걸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텃밭인 그 북동부 러스트벨트의 위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진다면은 미시간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시간도 15명이나 걸려 있는데 예. 위스콘신은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텃밭이 무너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예.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지난번에 트럼프가 2020년에 이겼죠. 조지아는 바이든 후보가 박빙의 승부대로 승리를 했는데 여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이것이 초반 개표 결과를 볼 때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이건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불길한 그런 조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의 승리 전략은 이 썬벨트, 남부의 이제 경합주를 다 이기고 거기에 플러스 펜실베니아나 이런 민주당 텃밭 하나를 더해가지고 이긴다는 건데 만약에 자기 텃밭에 2개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트럼프 쪽으로서는 이제 승리 가도에 굉장한 빨간불이 들어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정말 초박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미국 사회가 워낙 그 양분화돼 있고 그리고 두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대비되는 그런 선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하자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억만장자 세계의 세 번째 큰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왜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가 자기 돈도 돈을 크게 주면서 이렇게. 1억 5천만 불이나 주면서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이든 정부 때 했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전기세에 대한 약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그 민주당이 당선돼도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만약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없앤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은 7,500달러의 이런 세금 혜택이 없어질 것이 이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근데 테슬라가 생산한 전기차의 절반은 사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없어지고 막 트럼프의 미국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난다면은 테슬라의 위기가 오겠죠. 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 후원금 1억 5천만 불을 지지하고 한다면은 테슬라는 비록 중국에서 조립되지만 미국 전기차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없어진다면은 기아 같은 자동차는 7,500만 달러를 더 내야 됩니다. 한 차당. 그러면은 테슬라와 기아차 간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조립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차라고 할 것이고 기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소비자가 약 800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것을 미리 하는 것인데 1억 5천만 불은 굉장히 많은 돈 아니냐 하겠지만 앨런 머스크의 자산이 포브즈에 따르면 2,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자기 총 재산의 3%도 아니고 0.3%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선거 기부금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라든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0.3% 정도 투자를 하고 만약 테슬라
기업이 3배, 4배, 5배 이득을 받는다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 한쪽은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쪽에 좀 그 보험을 들어놓은 거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예. 당선되고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라고 하고 다른 경쟁자들이 불리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게 낫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이제 시효가 다 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의회에서 겨우 통과됐지 않습니까?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라는 정말 전천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보건 위기 때문에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돼 가지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제는 소멸될 시기에 있는 법안이라고 봐야 될 텐데 해리스가 당선이 돼야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대통령 선거 사이클을 뛰어넘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제 생명이 다 돼 있는데 앞으로 없어질 것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집착이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게 더 큰 틀에서 미국 경제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행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에 무슨 말을 했더라도 다음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개방무역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할지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마지막인데 말씀 안 해주세요. 예,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후보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